매일 밤 11시. 어김없이 울리는 전화기. 어머니, 저예요. 여기는 밤이라 좀 어둡네요. 목소리만 들려드려도 괜찮죠? 다정하고 낮은 목소리. 분명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억양도 말투도 숨소리까지도 전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신뢰를 이용한 가장 잔인한 사기, AI 보이스 클로닝 범죄의 실체.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 이야기가 단순한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새로운 범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 혹은 이웃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접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줍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꼭 같이 봐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소중한 가족의 재산을 그리고 마음을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에 사는 최복순 씨는 남편 이재철 씨와 함께 조그만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고 슬아에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준혁.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부모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이재철 씨는 30년 넘게 지방 공기업에서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 약 8천만 원이 두 노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건강하게 서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들 준혁이 가끔 들고 오는 과일 바구니 하나에도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준혁은 결혼한 지 5년이 된 아내 김수정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진 못해도 명절이면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여느 한국 가정과 다름없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평화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재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준혁이 어느 날 저녁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뜨면서도 어딘가 걱정스러운 빛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사실은 회사에서 저한테 해외 지사 발령이 났어요. 이재철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외 발령이라는 말이 기쁜 건지 걱정스러운 건지 바로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동남아 쪽이에요. 베트남 하노이 지사. 회사에서 새로 거기 법인을 세우는데 저보고 초대 지사장 격으로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재철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사장이라니. 자기 아들이 지사장이 되는 거라니. 그 기쁨 뒤로 그러나 아들을 멀리 보내야 한다는 섭섭함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수정이는 같이 가냐? 아니요. 수정이는 여기 남아요. 아무래도 처음엔 혼자 가서 자리 잡고 나중에 상황 보면서 데려가려고요. 언제 출국이야? 다음 달이요. 좀 빠르긴 한데 회사에서 빨리 자리 잡으라고 해서요. 최복순 씨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 듣고 그날 밤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들을 멀리 보내는 어미의 마음이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섭섭함이면서 동시에 자랑스러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해외까지 나가서 일하게 됐다는 그 벅찬 마음. 최복순 씨는 집에서 아들이 보내준 문자 메시지를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잘 탔어요. 도착하면 또 연락할게요. 그렇게 이준혁은 가족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공항에서 어디로 향했는지, 그가 정말 비행기에 탔는지조차. 준혁이 출국한 다음 날 밤 최복순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분명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억양, 말투, 심지어 전화 연결음 특유의 약간의 울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아들이었습니다. 준혁아. 잘 도착했어? 거기 날씨는 어때?
네, 잘 도착했어요. 날씨는 좀 덥긴 한데 괜찮아요. 숙소도 회사에서 잡아줘서 편해요. 밥은 먹었어? 거기 음식이 입에 맞겠어?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 쌀국수가 맛있더라고요. 어머니, 저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최복순 씨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그 목소리. 역시 우리 아들이구나. 멀리 가서도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하는구나. 통화는 약 1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현지 생활 이야기, 회사 동료들 이야기, 숙소 이야기.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상통화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인터넷이 불안정해서요. 그냥 음성통화로만 할게요.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목소리만 들어도 충분해. 감사해요. 매일 전화할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그렇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밤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정말로 매일 밤 11시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최복순 씨는 그 전화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밥상을 치우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조용히 11시를 기다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제일 먼저 달려가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 몇 분이 노인에게는 하루의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가끔씩 아들의 말투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평소 쓰지 않던 단어를 쓴다든가 억양이 약간 딱딱하게 느껴진다든가. 하지만 최복순 씨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타지 생활이 고되어서 그렇겠지. 힘들어서 말하는 것도 피곤한 거겠지. 아들이 현지에서 보내오는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가끔 날아오는 풍경 사진들. 이국적인 거리, 형형색색의 현지 음식, 넓은 사무실 한켠의 풍경. 최복순 씨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저장해 두었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이런 곳이구나. 낯설고도 신기한 곳에서 우리 아들이 씩씩하게 살고 있구나. 이재철 씨도 가끔 전화기 너머로 아들 목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들을 때마다 흐뭇했습니다. 준혁이가 거기서도 잘하고 있는 모양이야. 목소리가 씩씩해. 그러게요. 우리 아들 대단하죠? 두 노인은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모르는 채로 두 노인은 매일 밤 11시를 기다리며 행복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이야기 밖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들의 목소리를 매일 밤 흉내낸다는 것이 그것도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냥 사람이 목소리를 흉내낸 것이라면 이미 들통이 났겠지요. 아무리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라도 1년 동안 매일 밤 완벽하게 아들의 목소리를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비밀은 AI에 있었습니다. AI 보이스 클로닝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특정 사람의 목소리 샘플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킨 뒤 그 사람의 목소리로 임의의 텍스트를 읽어내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복사해서 그 복사된 목소리로 원하는 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이런 기술은 할리우드 영화나 고도의 연구기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전문 장비, 수십 시간의 녹음 데이터가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날에는 단 몇 분 분량의 목소리 샘플만 있으면 무료 혹은 저렴한 유료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특정인의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몇 초짜리 목소리 샘플로도 클로닝이 가능한 기술들이 이미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목소리로 읽어주는 것이지요. 사람의 귀로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 통화처럼 음질이 약간 압축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그 목소리 샘플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아들 준혁이 살아오면서 남긴 수많은 음성 기록들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 가족 단체 카톡방에서 명절마다 남긴 새해 인사 음성 메시지,
스마트폰 영상 통화 중에 저장된 목소리, 아내와 주고받은 음성 메시지들, 심지어 예전에 찍은 가족 여행 동영상 속에 담긴 목소리까지. 김수정은 준혁과 결혼 생활 5년 동안 쌓인 수천 개의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들은 준혁의 일상적인 말투, 감정 표현, 억양, 호흡 패턴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AI에 학습시키면 세상에 가장 준혁다운 가짜 준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정이 그 기술을 처음 접한 것은 준혁이 교도소에 수감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도박 빚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때 수정의 머릿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준혁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겠지. 하지만 그 충격을 지연시킬 수 있다면? 아니, 그 지연을 이용해 돈을 빼낼 수 있다면? 잔인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의 눈에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생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정은 준혁의 음성 파일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치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들을 정리했습니다. 유튜브나 SNS에 준혁이 찍어 올린 짧은 동영상 속 목소리를 추출했습니다. 가족 여행 동영상에서도 준혁의 목소리만 분리해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해외의 AI 보이스 클로닝 서비스에 업로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AI가 생성한 목소리는 준혁의 목소리와 거의 구별이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억양이 살짝 어색하거나 감정 표현이 다소 평평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복순 씨 입장에서는 그것이 타지 생활에 지친 아들의 피곤함으로 읽혔을 뿐이었습니다. 수정은 매일 밤 11시 미리 작성해둔 대화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AI 목소리를 생성하고 그것을 음성통화 형태로 최복순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최대한 짧고 다정하게,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최대한 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바빠서 짧게 해요.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영상은 어려워요. 라는 말로 모든 의심을 차단했습니다. 가끔 최복순 씨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 수정은 즉흥적으로 짧은 답변을 생성해 대응했습니다. 현지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회사 이야기. 이 모든 것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베트남 현지 정보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도 마찬가지. 구글에서 검색한 베트남 거리 풍경, 현지 음식 사진, 사무실 사진을 AI 이미지 합성 도구로 약간 변형한 뒤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노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들의 퇴직금을 노리기 위해서.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AI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니까요. 진짜 소름 돋는 것은 인간의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최복순 씨가 그 목소리를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아들의 목소리와 똑같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미는 아들을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크기만큼 의심의 여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기반 사기의 핵심입니다. 논리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공략하는 것.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순수한 감정을. 최복순 씨는 매일 밤 아들과 통화를 하며 아들이 고생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전화를 잊지 않는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미를 걱정해주는 착한 아들. 그 착한 아들의 이미지가 사실은 알고리즘이 생성한 가상의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정은 처음부터 큰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냥 안부 통화만 이어갔습니다.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AI 목소리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가끔 작은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다며 소액을 이체해달라는 식으로. 몇십만 원 단위의 작은 돈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아무 의심 없이 보냈습니다. 물론 그 돈도 수정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뢰가 충분히 쌓였다고 판단한 수정은 드디어 본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퇴직금 전부를 노린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복순 씨의 전화기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받아보니 울먹이는 여자의 목소리. 며느리 수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정이요. 수정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머니, 사실은 준혁이 오빠 때문에 전화드린 거예요. 최복순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이가 왜? 무슨 일이 생겼어? 수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실감나게 연기된 것인지 최복순 씨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오빠가 현지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 무슨 사고? 차 사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현지 사람이랑 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커져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현지 법원에 고소하겠다고요. 거기 법이 한국이랑 달라서 만약 재판까지 가면 오빠가 아주 오래 현지에 억류될 수 있대요. 최복순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얼마야? 7천만 원이요. 7천만 원. 두 노인의 퇴직금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복순 씨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이재철 씨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너무 큰 돈이라는 거. 근데 지금 당장 오늘 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법적 절차가 진행된대요. 그러면 오빠가 몇 년을 거기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어머니, 저도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짜처럼. 완벽하게 진짜처럼. 최복순 씨는 이재철 씨와 짧게 상의했습니다. 상의라기보다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두 노인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 수 있지. 아들은 하나뿐이야. 그 아들이 외국 감옥에서 몇 년을 갇혀 있다면 우리가 밥이 넘어가겠어? 잠이 오겠어? 이재철 씨는 그날 오후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있던 통장의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7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완료 문자가 날아오는 그 순간 이재철 씨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흥분이었는지 아니면 무의식이 보내는 경고였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제로 떨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AI가 감정까지 흉내낼 수 있도록 수정이 텍스트의 감정 표현을 세밀하게 입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네가 살면 됐어. 몸이나 잘 챙겨. 네 어머니, 빨리 한국 들어가서 꼭 갚을게요. 꼭이요. 갚긴 뭘 갚아.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갚는다는 말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복순 씨는 전화를 끊고 이재철 씨와 마주 앉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900만 원대로 줄어든 것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무사하다는 것에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두 노인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별이 아니라 안도임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돈을 보낸 뒤에도 AI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매일 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일이 잘 마무리됐어요. 요즘 회사가 좀 바빠요.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최복순 씨는 그 통화를 들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든 것은 아팠지만 아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그 7천만 원은 이미 어딘가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두 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은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최복순 씨는 그날 우연히 아들 준혁의 예전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채소를 좀 가져다 주려고 오랜만에 그쪽 동네를 찾아간 참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근처 골목에서 전화를 걸려던 순간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정이었습니다. 해외에 있어야 할 남편을 혼자 기다리고 있어야 할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가전제품 매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절대 오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최복순 씨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비슷한 사람이겠지. 하지만 매장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을 유리창 너머로 다시 확인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수정이었습니다. 최복순 씨는 매장 앞에서 10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무언가 거대하고 무서운 것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정이 매장에서 나왔을 때 최복순 씨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수정아, 이 사람은 누구야?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떤 고함보다도 묵직했습니다. 수정은 그 자리에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남자는 상황을 파악한 듯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니, 저 설명할게요. 이분은 그냥 친구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수정아. 최복순 씨는 수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준혁이가 지금 어디 있어? 그날 저녁 수정과 최복순 씨는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재철 씨도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처음에 수정은 발뺌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오해라고, 친구일 뿐이라고. 하지만 최복순 씨의 눈빛 앞에서 그 거짓말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오래도록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는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최복순 씨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뭐라고? 1년 전에 들어갔어요. 도박 빚 때문에 사고를 쳐서요. 어머니한테는 말 못했어요. 너무 충격받으실까봐. 이재철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힘없이 앉았습니다. 눈앞이 빙빙 도는 것 같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럼 매일 밤 전화한 건? AI예요. 그 세 글자가 나왔을 때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AI로 오빠 목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오빠가 예전에 남긴 음성 메시지들 모아서 AI한테 학습시켜서 만들었어요. 최복순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7천만 원은? 수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전부 네가 가진 거야? 수정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이재철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노인은 그 카페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눈물이 나올 자리도 없었습니다. 1년 전 이준혁은 수년간 빠져있던 도박 문제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쳤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진 빚이 수억 원대로 불어났고 그 빚을 갚으려다 금전 사기와 횡령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통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정은 처음에는 진짜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녀는 상황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이 해외에 있다고 알고 있는 상태. 그 공백을 AI로 채우면 어떨까? 그리고 그 신뢰를 이용해 노인들의 퇴직금을 빼낸다면?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실행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두 노인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진짜 아들은 교도소 면회실 창문 너머에 있었고 가짜 아들은 매일 밤 11시 전화기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최복순 씨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도록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최복순 씨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AI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닮아서, 너무 아들 같아서 그냥 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세요? 최복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최복순 씨는 밤 11시가 되면 전화기를 끄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은 최복순 씨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7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소비된 상태였고 낯선 남자와의 관계 역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준혁은 교도소에서 아내가 자신의 부모님을 상대로 한 일을 전해 듣고 면회 요청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교도소 수감이라는 충격과 며느리의 배신이라는 이중의 고통. 두 노인에게 남은 것은 그 상처뿐이었습니다. 퇴직금 7천만 원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을 명령했지만 수정의 자산이 이미 소진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미미했습니다. 최복순 씨와 이재철 씨는 이제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노인의 몸으로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최복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전화기를 봅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인지 허탈인지 모를 감정을 느낍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그립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가짜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1년 넘게 매일 밤 들어왔던 그 목소리가 진짜 기억처럼 남아있다는 것. 진짜 아들의 목소리와 가짜 아들의 목소리가 뒤섞여서 이제 어느 것이 진짜인지조차 가끔 헷갈린다는 것. 이재철 씨는 요즘 거의 말이 없어졌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의 부재를 이용해 자신들을 1년이나 속인 며느리. 두 가지 충격이 겹쳐서 노인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작은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기도 했습니다. 최복순 씨는 가끔 혼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더니 어째서 산 아들을 죽은 사람보다 더 멀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습니까? AI 보이스 클로닝 기술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로도 무료 서비스로도 몇 분짜리 음성 샘플만 있으면 누구든 특정인의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는 시대. 여러분의 목소리도 여러분 가족의 목소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SNS에 올린 영상, 유튜브에 올린 인터뷰,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 이 모든 것이 잠재적인 목소리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족 간의 신뢰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최복순 씨를 무너뜨린 것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점입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던 마음.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사기꾼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됩니다. 기술은 그 무기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질문.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충분합니까? AI 보이스 클로닝 사기의 가장 주된 피해자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기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의심의 여지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전화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은 노인 세대는 AI 목소리와 진짜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기술적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국가가 함께 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로 끝낼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첫째, 가족 간 비밀 코드를 만들어 두세요. 미국에서는 이미 패밀리 세이프 워드라는 개념이 퍼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만 아는 특정 단어나 암호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긴급 상황이라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을 때 그럼 우리끼리만 아는 그 단어 말해봐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AI는 그 단어를 알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비밀 코드 하나가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돈 관련 요청은 반드시 다른 경로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전화로 돈을 요청받으면 그 전화에서 바로 응하지 말고 반드시 전화를 끊은 뒤 직접 아는 다른 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의 실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짜라면 당연히 연결되고 확인이 가능하겠지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1분만 더 생각해 보세요. 셋째, 영상 통화 확인을 요청하세요. 전화로 특정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영상 통화로 전환할 것을 요청해 보세요. AI 보이스 클로닝은 목소리는 복제할 수 있지만 실시간 얼굴 영상 통화까지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물론 딥페이크 기술도 있지만 실시간 영상 통화를 완벽하게 흉내내는 것은 훨씬 복잡합니다. 지금 얼굴 보여줘라는 한마디가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고령의 부모님과 이런 사기 유형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무서운 이야기라서 꺼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AI 사기가 있대요라고 가볍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경계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은 인식이니까요. 다섯째, 이상한 느낌이 들면 주변 사람과 상의하세요. 사기는 항상 급하게 결정하도록 압박합니다. 오늘 안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 당장 보내야 한다. 그 압박감이 판단력을 흐립니다. 어떤 결정이든 특히 큰돈이 관련된 결정은 혼자 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 한 번의 상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복순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그 노인은 아침에 일어나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남편의 밥상을 차립니다. 말은 없지만 두 노인은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압니다. 아들은 교도소에서 1년을 더 살고 나와야 합니다. 그때 아들이 어미 앞에 서면 최복순 씨는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화가 날지, 가슴이 미어질지, 아니면 그냥 안아줄지.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두 노인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7천만 원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던 그 1년의 따뜻한 착각도 아닙니다. 진짜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거짓 없이, 기술 없이 그냥 아들 그 자체의 목소리. 어머니, 저예요. 그 한마디가 진심으로 들리던 시절이 그리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AI 보이스 클로닝을 이용한 사기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범죄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집안의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영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더 주에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자주, 더 진심으로 확인하고 연락할 수는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AI가 아닌 진짜 여러분의 목소리로. 그게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부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겁고 불편한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술이 가져온 편리함 뒤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혹은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르신께 꼭 공유해주세요. 공유 하나가 소중한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